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국 주식 투자 가이드를 잘 제공하고 있는 미주은 대표이시죠. 최철 대표님과 함께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미준 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영국 캠브리지 있으시다고 그랬죠? 예, 예, 지금 캠브리지 쪽으로 이주한 지 한 4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네, 적응되고 있고요. 그 공기가 참 좋은 곳이고 경치도 참 그 학구적인 분위기에 학교들 많고 아주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피부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공기가 감사합니다. 좋아서. 여기, 예, 공기도 좋고 또 해도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또 얼굴 색이 조금 하얘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을 뭐 투자하는 분들은 뭐 당연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의 그 어떤 주요한 그 섹터나 주식에 대한 뉴스들 그런 것들이 결국 또 한국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정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뉴스 5가지를 이번에 뽑아주셨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5가지의 탑 뉴스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많은 소음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기업의 이제 투자 가치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뉴스에 흔들리기 마련인데 이런 뉴스는 좀 제외를 하고요.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식 종목의 투자 가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 5가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지금 일단 분위기 자체가 안 좋잖아요. 투자 분위기가. 미국 시장도 지금 긴축,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과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좀 나스닥이 계속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중국 시장까지 뭐 안 좋아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봉쇄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경제 혹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게 훨씬 커지고 이랬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그렇다 할 호재가 들리지 않아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2월 달에 알고 계신 것처럼 엄청난 하락장이 한번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 넘게 반등을 성공적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을 좀 진정시킬 만한 호재가 이제 들려올 때가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든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도 않고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도 아직 좀 소원한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항상 그 뒤에는 리세션이 찾아올 가능성이 뭐 10중 8구다 이런 것이 경제학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계속한 뭐라 그러죠? 우리 약세장의 시작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상황도 뭐 일단 비트코인 4만 불 무너지면서 테슬라도 5% 가까이 급락을 했잖아요. 일단 뽑으신 뉴스들 가운데서 지금 가장 우리가 핫하게 봐야 되는 부분서부터 한번 좀 다뤄주시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을 원래 이제 그 5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했는데 1위부터 아,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럴까요? 예, 예. 자, 1위 소식은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사실 이번 주 소식은 테슬라랑 애플만 가지고도 탑5를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가장 부정적인 시각이 뭐였냐면 너무나 이제 환경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테크놀로지다. 따라서 저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채굴이 된다는 것이 커다란 약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그 4월 8일 날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잭도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록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구스퀘어죠. 그리고 네. 블록스트림이라는 블록체인 전문 테크놀로지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이제 그 비트코인 그 마이닝을 함에 있어서 솔라 에너지를 쓴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솔라 에너지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기술력이 바로 테슬라에서 나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형성했었던 환경 오염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생기면서 굉장히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 양쪽에 굉장한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소식 말고도 굵직굵직한 소식이 많이 전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뭐 단편적인 예로 이틀 전에 그 텍사스에 있는 새로운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파는 브랜드잖아요. 최근 그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테슬라 차를 지금 주문하면 최소한 4달 반 정도를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얼마나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냐가 그 어닝 결과 그리고 이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중국 공장뿐만 아니라 베를린에도 공장이 오픈을 했고 그리고 텍사스에 연속적으로 새로운 공장이 이제 기가팩토리가 들어서면서 생산량이 급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따라서 테슬라 앞으로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급락 상황, 오히려 이게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비트코인도 일단 분위기 자체는 안 좋잖아요. 긴축으로 인해서. 예, 예. 지금 그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양각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못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의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그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기대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불현듯 나타나는 또 다른 악재가 있지 않는 한 뭐 여기서 뭐 20, 30% 더 떨어지는 이런 하락장이 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위쪽을 바라보면 이 지금 널려 있는 많은 악재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둘씩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전쟁이 종식이 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꺾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호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미국 시장, 그러니까 주식을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지금 이번 긴축에 대한 우려로 급락할 때 기술주들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버티면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더 떨어지기 전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나요? 뭐 그 부분도 사실 그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장기 투자자이냐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대부분 다 단기적인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공장이 12일 동안 문을 닫는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생산량의 한 3% 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이폰 그 SE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생산량, 주문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공포감이 막 엄습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의 그런 그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 소비자 위축 현상이 앞으로 1년, 2년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몇 달 가다가 이제 종식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뭐 10년, 20년 바라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뭐 주식을 다 매도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태양열을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장 이제 이러한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던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섹터 이쪽에 관심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말로만 무성인데 사실 직접적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이제부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 친환경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5가지 뉴스 중에서 하나 기업이 더 이제 소개가 될 텐데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아, 네. 차지포인트는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전기차의 충전기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차지포인트가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골드만삭스라는 그 미국의 유수의 뱅크가 있죠. 그 가장 네. 커다란 은행 중에 하나인데 이 투자 은행과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그 파트너십의 골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차지포인트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충전소를 만드는 그 충전기라 그러죠. 충전기를 제공하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나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 서비스, 메인테넌스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보수 작업도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정기적인 수입을 발생시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골드만삭스랑 이 차지포인트가 손을 잡으면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은요. 이 초기 자본이 없이도 기업들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비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영업에 들어가는 익스펜스, 영업 비용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하나는 카펙스라 그래서 자본 투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충전소는요 굉장히 좀 많은 자본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업 앞에 있는 이 주차장에 충전기를 뭐 100개를 설치한다. 그러면 초기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척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차지포인트가 이번에 그 골드만삭스가 손을 잡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초기 자본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충전기를 원하는 만큼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 초기 자본은 없는 거게 되고요. 그다음에 매달 일정 금액을 영업 비용으로 납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이런 금융적인 서비스를 이번에 제공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움직임들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충전소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지포인트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겠네요. 초반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7, 8%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표님 알고 계신 것처럼 성장주 위주로 그리고 테크주 위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움직임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네. 떨어진 상태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친환경 관련해서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의 그 섹터에 포함되는 그 파생주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론,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경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거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랑 자꾸만 연관시키는 이유는 기업의 어닝이 나빠질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경제를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예시로 드렸던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개월 동안 그 매출의 성장률이 64.5%였고요. 지금 그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매출의 성장이 오히려 가속화돼서 71.8%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시적인 경제가 조금 안 좋은 현상을 보이더라도 이렇게 좀 테마가 확실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기업들은 어닝이 오히려 향상되면서 주가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섹터 혹은 이런 관련된 주식 이것도 한국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회사가 있는지 혹은 이런 쪽에 어떤 산업으로 떠오르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예, 그렇겠습니다. 그 외에 네, 말씀하시죠. 예,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뉴스가 있나요? 글쎄요, 이번에는 좀 생소하신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로빈후드라는 종목에 대한 뉴스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로빈후드의 주가가요, 단 하루 만에 24%가 올라간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현상이죠. 로빈후드는 쉽게 얘기해서 주식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죠. 그렇죠. 증권회사인데 미국의 그 N세대라 그러죠. 새로운 그 제너레이션과 좀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부합이 되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로빈후드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까지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3월 29일 날 로빈후드의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25% 가까이 껑충 뛰어오른 일이 생겼는데 그 뒤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 증시가 보통 9시 반에 이제 뉴욕 기준으로 오픈을 하고요. 4시에 문을 닫거든요. 따라서 우리 같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로빈후드가 이번에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 로빈후드에 들어와서 주식을 거래하면 9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7시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저녁에 8시까지 계속해서 장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일종의 영업 시간을 늘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를 이용하시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13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부분이 왜 호재냐면 로빈후드는 사실 장기 투자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웹사이트겠지만 지금 현재 그 단기 투자, 트레이딩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 시간이 4시간이나 갑자기 늘었다는 것은 그 4시간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캐시우드가 상당히 많이 투자한 회사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주로 한 주 정도를 샀는데 그게 한 3개월, 4개월 전쯤에 산 것 같은데 한 50% 가까이 폭락해 있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중소형 기술주들의 미국 현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그 어닝이 나오지 않는 그 꿈과 미래만 있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사실 이제 향후에 몇 년 이후에 좀 건강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 거고 사실 아직까지 수익률 향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걸 가려내는 것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빈후드를 제가 이제 뉴스를 전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가까운 미래에 그 수익률이 향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여건이 일단 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업의 수익을 측정할 때 순이익률이라고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그 지표 하나가 있는데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총이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총이익이 뭐냐면 매출에서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을 빼고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빼고 남아있는 총이익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로스 마진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로스 마진에서 이제 나중에 영업 비용을 빼고 남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업 순이익이거든요. 영업 비용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임금이라든지 연구 개발비라든지 마케팅, 세일즈 이런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업 비용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든지 경영진이 마음만 먹는다면 큰 폭으로 이제 줄여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연구 개발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은 현저하게 좀 줄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성장주더라도 총이익률이 건강하다면 가까운 미래에 영업 비용을 줄이면서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빈후드는요, 이 총이익률이 71%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 71%를 다 영업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적자 기업인데 이 영업 비용을 많이 줄여 나간다면 결국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발판이 마련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로빈후드가 좀 그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입니다.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졌냐면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PER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PER을 쓸 수 없는 그 경우가 이제 성장주가 있죠. 성장주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R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어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PS 레이쇼가 현재 그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의 3배만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과 연관을 시키면 향후에 이제 수익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래서 어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3배밖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 매출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순이익으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향후에 PER도 낮게 형성이 되면서 투자 가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그 게임스타
그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아주 화제가 됐던 기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그 뭐 무료로 그 주식을 스탁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수수료 없이 운영되는, 그럼 이게 어디에서 돈을 버는 건가요? 그래서 이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바탕으로 해서는 아무런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로빈후드라는 웹사이트가 다 여러 가지의 B2B 비즈니스가 걸려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투자기관, 대형 투자기관하고 이제 컨트랙트가 맺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다른 커다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매겨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수료는 얼마나 많은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냐에 따라서 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로빈후드처럼 좀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우리 예전에 그 쇼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중간에 중개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게이트 역할을 하는 앱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광고비를 저쪽에서 받고 수수료를. 예,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그 전에 양현정 변호사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그 앞으로 좀 크게 오를 만한 그런 주식으로 보는 것 중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테슬라하고 로빈후드를 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의외로 로빈후드를 좋게 보는 미국 그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오늘 전해드리는 뉴스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커다란 호재를 발생한 기업은 우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 우버 우버.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버도 우버에 예. 제가 한 주 그 사가지고 보관했는데, 그러니까 보초병을 세워봤는데, 그것도 한 45%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예, 예, 우버도 이제 대표적인 성장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많이 최근에 발생을 했거든요. 어떤 뉴스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하냐면 우버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가지고 등장한 기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택시의 대용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택시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런던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대도시에 가게 되면 택시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택시비를 좀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좀 저가에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우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운전자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전파가 돼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활성화된 이러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버 때문에 우버가 너무 확장 추세가 좋다 보니까 나중에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택시 기업과 많은 갈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택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 비즈니스가 생겨난 지 50년도 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기득권과의 연결도 있을 거고 네트워크도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우버가 적과의 동침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들리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뉴욕에 가면 이제 그 옐로우 캡이라는 거 영화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예. 그 택시. 옐로우 캡,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뉴욕의 옐로우 캡 그 조합과 우버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파트너십이 결성이 되냐면 그 옐로우 캡을 운전하고 있는 그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피크 타임에는 손님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다른 비즈니스가 필요가 없죠. 근데 물론 이제 택시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손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좀 시간이 아까운데 이때 우버 앱에서 새로운 그 고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택시비에 비해서 우버를 통해서 받는 고객은 택시비보다 좀 그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좀 저렴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쁠 때는 우버 쪽에서 고객을 받지 않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만 딱 골라서 내가 한가할 때만 이 우버의 고객을 받게 되면 평소에 내가 만들었던 일일 매출보다 갑자기 20%, 30%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길이 택시 기사들한테 열리게 된 거죠. 음. 반면에 우버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 우버라는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운전사의 숫자가 수만 명 이상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동시에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파트너십이 한 3개월 전에, 3주 전에 뉴욕에 있는 옐로우캣과 결성이 됐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단 일주일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택시 컴퍼니랑도 또 다른 파트너십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우버가 이렇게 뉴욕에 있는 그 택시 기사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택시 기업들만 가지고 이제 파트너십을 결성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택시의 그 조합들과 파트너십을 결성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장 커다란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한 굉장한 좀 발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버뿐만이 아니죠. 우리 그 기경제와 관련해서 그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그 일하는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이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이냐,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법률 개정, 이거에 따라서 회사의 존폐 위기가 갈릴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그 기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 경제 활동자 역시도 기업에서 보험도 제공하고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좀 그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죠. 그래서 우버 같은 플랫폼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버라는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확장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 택시 기업과 좀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는 뉴스 외에도 지난주에 또 우버는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우버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기차표도 예약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비행기표까지 예약을 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뒤따랐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제가 지내고 있는 그 영국 쪽에서만 이게 발생할 것 같은데 가까운 미래에는 각국의 좀 뭐라 그럴까 모든 교통수단을 우버라는 플랫폼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버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감도 같던데요. 지금은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경제 이런 그 드라이버의 이슈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이게 상당히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 이거 의견 어떻게 보세요? 예, 예,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버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 비용이 나중에 그 자율주행으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의 비용보다 반의 반도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랫폼의 확장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단 그 덩치를 좀 크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 테슬라가 되건 아니면 다른 자율주행을 발전시키는 기업이 되건 파트너십을 결성을 해서 충분히 이 비즈니스가 2배, 3배, 아니 10배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버. 사실 저도 관심 기업으로 종목에 딱 꽂아놓고 언제 살 것인가 이제 좀 시점만 보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슬슬 좀 입지를 해야겠네요. 그 다음, 이거 제가 준비하신 이 뉴스는 삼성전자 우리 주주들이 거의 한 500만 명 이상 되잖아요. 이분들에게 전부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는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에서 발표한 리포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에서는 매년 2번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설문조사죠. 근데 네. 이 설문조사의 대상이요. 흔히 얘기하는 Z세대입니다. 그래서 Z세대는 이제 10대를 얘기하는데 이 10대들이 지금 현재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1년에 2번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거든요.
이번에 이제 3월 22일까지 설문조사가 만료가 돼서 전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7천 명이 넘는 1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제가 좀 재미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뭐 가상현실, VR 기계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음, 이 VR 기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수치가 낮았습니다. 무려 반이나 되는, 그러니까 그 응답자의 반이요. 나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아,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좀 오래 걸리겠구나. 왜냐하면 음, 10대들이 한 반 정도가 아직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고 기술적으로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끌어들이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나이키인데 나이키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운동화를 만드는 스포츠웨어 전문 기업이죠. 근데 네. 제가 놀랐던 점은 뭐냐면요. 당연히 운동화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1등을 했는데 10대가 가장 좋아하는 의류 기업에서도 나이키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걸 보면서 지금 10대는 그냥 온몸이 다 나이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다 나이키 입고 신발도 나이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10대가 그냥 온몸을 다 나이키로 두르고 다닐 정도면 이 기업의 미래는 굉장히 좀 밝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 그 임슬 그 대표님 게스라는 청바지 기억나신지? 개스, 예. 기억나세요? 한때 꿈의 청바지였죠. 맞죠.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너무 아쉬웠던 게 그 10만 원이 넘어가는 청바지, 개스를 못 입어본 게 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뱅뱅, 서지라든지 그렇지. 이런 뱅뱅으로 예. 낮춰서 입었어요. 뱅뱅으로. 그 2만 원이 열 달도 뱅뱅이, 있는 청바지가 예. 뱅뱅 매장이 또 그 강남 뱅뱅 사거리에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싸게. 그 삼각형 모양의 게스라는 청바지가 등장하면서 정말 선분적인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때 게스라는 게스. 기업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지금 나이키의 인기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오래된 기업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좀 이 10대들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음, 그런데 오늘 그 이러한 그 설문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질 만한 것은 애플인데요. 자, 애플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는지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던 청소년 중에 87%가 애플 아이폰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음, 87%면 거의 뭐 10명 중에 9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그 높은 점유율, 침투율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다음에 그 핸드폰은 이번에 가지고 있는 거를 바꿀 때는 뭐를 사겠냐고 물어봤더니 87%가 그대로 똑같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의 인기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네. 페이팔이라든지 그 스퀘어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물어봤더니 페이팔이 지난 분기까지 지난 그 2021년 하반기까지는 1위였습니다. 그 음, 벤모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모가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애플페이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 애플페이가 1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애플이 판매하고 있는 하드웨어, 아이폰 그리고 뭐 그 아이폿이라 그러죠. 이런 그 에어팟이라 그러죠. 에어팟 같은 하드웨어의 인기뿐만이 아니라 애플이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뭐 지불 시스템도 그렇고 뭐 애플 TV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이 생태계의 점유율, 침투율이 엄청나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총 1위를 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시총 1위를 하는 이유도 있고 지금 애플을 사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10년 전에 애플 샀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미 시총이 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파트들이 많이 있으니. 근데 참 애플카 이슈도 있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지금 애플카 이슈 어떻게 돌아가요?
예,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 중에 어, 부, 어, 웨드부시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댄 아이브즈랑 그 인터뷰를 좀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게 본인은 2025년이면 애플카가 등장할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문가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가까운 뭐 3년 내에 출시된다고 믿고 있는 테크 전문 전문가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긴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그 사람 뽑는 모습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게 애플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Z세대 87%가 아이폰을 사용할 것이다, 또 사용한다, 이런 수치가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를 잠깐 해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55% 전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24% 전후. 근데 이게 87% 늘어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앞으로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이.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시사점이 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왜 Z세대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애플과 삼성의 광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 삼성은 항상 기능적인 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화면이 넓은지, 얼마나 빠르게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지, 이런 쪽에 관심을 좀 주고 초점을 맞춰서 광고를 진행하는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애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든 아이폰, 아이패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아트를 만들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젊은 세대의 그 감성을 보면요. 이게 보통 세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보다 더 촌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20, 30대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세대, Y세대보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N세대라든지 아니면 Z세대는 옛날 감성을 오히려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젊은 세대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건 우리 최철 대표님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핫한 뉴스 그리고 그 뉴스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 한 5가지를 살펴보니까 한국의 투자자들도 많이 좀 이렇게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조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이제 시킹 알파인데, 근데 시킹 알파하고 지금 이제 뭔가 최철 대표님이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2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미국 주식 전문 웹사이트 그리고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왔습니다. 유료 회원을 가입한 것만 10가지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나중에 이제 유료 회원을 이제 취소하고 이런 웹사이트가 생기고 결국은 몇몇의 좀 국한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킹 알파. 제가 볼 때 가장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2022년 2월 7일부로 제가 시킹 알파의 아시아 총괄 대표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은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취직을 하게 돼서 투잡을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바쁘긴 한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랑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정보를 이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에서 습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한국어판이 개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모든 정보를 좀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은 미주은에 오셔서 컨텐츠를 소비하시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좋은 인사이트,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일단 그 주기와 관련해서는 뭐 일주일마다 될 것이냐, 3주마다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조금 의논이 필요하지만 어쨌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정보를 우리 815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실 텐데 주로 그 전해주실 정보, 투자의 아이디어, 이 초점을 주로 어느 쪽에다 맞추시나요? 기준이 좀 있나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그 주식시장의 거시적인 모습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요. 기업의 실적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중점을 둔 뉴스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음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투자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변화가 있다면 이러한 그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좀 요약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철 대표님, 지금 영국 현지 시간이 몇 시인가요? 오전 11시입니다. 네. 이제 또 본격적으로 활동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네. 미준에 올릴 영상 만들어야겠죠. 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하고요. 다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